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때 거의 두 달 만이죠. 그래요. 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 보면서 강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2기 들어갈 건데요. 늘 뭐 아시다시피 하프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고, 항상 이렇게 할게요. 50분, 여러분들은 50분 내로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프 모의고사니까 100분 시험 봐야 되는 거 50분이면 좋은데, 근데 몇몇 학생들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1시간 60분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실 때는 50분 딱 시간 재워놓고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최대한 실전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날 수업이기 때문에 시험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시험과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원래 말씀 좀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오늘은 첫날이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30분 앞쪽에 같이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냈는 시험 문제가요, 제가 두 가지 했죠. 그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랑 그다음에 베버의 관료제, 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실제로 과학적 관리론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파트입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왔고, 어떻게 나왔었냐면 과학적 관리론이랑 그다음에 인간관계론이랑 그다음에 여기 오늘 배울 현대적 관리론,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거를 서술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건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중에 좀 하나만 좀 따로 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사 노무관리 요 앞쪽에 그 역사 발전 과정 있잖아요. 네, 요거 말고 경영조직론도 앞쪽에 가면 조직계 발전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인사 노무관리 쪽에서는 발전 역사 쪽은 생각보다 여기는 좀 짧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배운 요 정도로 나와 있어요. 원래 경영조직론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전통적 관리론에서도 테일러랑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얼의 1번 관리론이랑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뭐 이거 다 배우고, 그다음 인간관계론 다음에 우리는 사실 거의 대부분 교수님이 저술이 되어 있는 게 그다음 현대적 관리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영조직론에서는 인간관계론 다음에 가운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면 근대적 조직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사이먼의 바늘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그거까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요거 되기 전에 인간관계론에서 발전됐던 행동과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그리그의 XY 이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현대 이론에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뭐 근대 완전 최신 이론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영조직론에서는 저기서부터 좀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인사노무관리론이니까 여기서는 모든 교수님이 근대적 관리론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하세요. 거의 웬만한 교수님 줘서는 저기 뭡니까? 비효율적 경영에서 전통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현대적 관리론 요 3단계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막스 베버 이거 왜 넣었냐면 기출됐던 문제들 좀 분석해보면 여기가 아무래도 경영조직론이랑 합쳐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겹치다 보니까 예전에 경영조직론에서 물어봤던 기출됐던 문제가 비스무리하게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막스 베버도 혹시 몰라서 한번 봤으면 해서 그래서 2번 문제로 내놓은 겁니다. 베버의 관료제 특징. 지금 앞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과거 스타일로 문제 낸 거예요. 뭐냐면 옛날 과거 스타일은요, 단순 개념을 물어보고 거기에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 시험 문제들은 보면 딱 2번 문제처럼 나와요. 뭐냐면 일단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묻냐면 항상 지금 현대 기업들이나 우리 현재 지금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혹은 지금의 입장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가 좀 더 요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항상 시사점을 좀 적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씩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좀 뭐 너무 많이 나가진 않고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한 달 정도 연기된다고 해도 지금 이제 4월 중순인가? 그쵸?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4, 5개월 정도 남았죠. 요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 5개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했던 10개월이나 뭐 그 전에 했던 어떤 기간보다 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부터
정리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예. 그 전에 좀 안 됐어도 지금부터라도 좀 잘 정리하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에 좀 안 됐던 친구들은 이번에 우리 같이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좀 같이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널 마지막 3기를 제외하고 사실 여러분들과 볼 수 있는 마지막 개념이랑 문제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마지막 2기라서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 하냐면요. 여러분 제 강의 노트랑 여지껏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나눠드렸던 자료들은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세 교수님의 책의 베이스를 두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우리 기본 교재 임창희 교수님 책 있죠. 예, 그 책, 그거랑 그 다음에 박경규 교수님 책, 예,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있는 성관대에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책 하나 있거든요. 그거 3개를 제가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우리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데 하나 빠진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 3인공전. 요 책도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그 프린트홈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조금 몇 개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책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소모적인 시험 문제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흔히 말해서 좀 변별력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것 때문에 불이타식으로 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소모적인 시험 문제거든요. 어차피 재탕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나왔을 때 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실제 나왔던 문제들 중에 혹시 우리가 여지껏 봤던 우리 교재 위주로 없었던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좀 플러스 해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저랑 연기 일기를 하셨든 혹은 다른 곳에서 하셨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서 한 번, 2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사노무글 전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상황에서 저랑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무슨 시험 범위, 어디까지 시험을 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 있잖아요. 그게 뭐 교수님 서든 아니면 뭐 강사님이 만드신 노트든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까지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머릿속에 암기해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그 책을 한 3번 정도 읽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2기를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3기 때 파이널에 바로바로 시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 한다는 생각으로 좀 매일매일 그 챕터를 공부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요.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잖아요. 그쵸? 오늘 지금 이렇게 공부해도 솔직히 내일 한번 안 봐주면 그냥 후루루 날아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공부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기 일기 때 여러분들한테 그거 그려드렸잖아요. 그 전체 이렇게 개관하는 거 많이 그려드렸잖아요. 네, 전체 앞에 판사 한 판으로 이렇게 도식화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뭐죠? 인사노무관리 개관 쪽, 요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개관 쪽을 공부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직무 쪽이랑 그 다음에 인사평가 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요. 제가 아마 교육훈련 이쪽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성이 워낙 높은 시험 과목들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오늘 이거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내가 우리 다음 주에 저희 이거 공부하겠죠. 이거 할 때 분명히 이것만 공부하면 그 전에 이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요거 일단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요거 나가잖아요. 그럼 요거 복습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누적해서 하시라고요. 네. 그 다음 3주차 제가 교육훈련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요거 복습하시면서 어떻게 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앞쪽에 이렇게 수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책장만 이렇게 넘겨도 쫙 머리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회독을 많이 올리셔야 되니까 요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2기 끝나면 아마 이제 모든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때 한번 시험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우리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잘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뭐 거의 시험 볼 때 빠지지 않게끔 나머지 개념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나눠드린 이 내용도 그래요. 이게 어디죠? 기출에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인사 노무 관리에 그 환경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으면 딱 한 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박경규 교수님이나 임창희 교수님 책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3인공조 책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좀 빼서 오늘 한번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비가 오니까 좀 다운되긴 하죠. 너무 좀 다운되는데 자, 이거 한번 펴봅시다. 한번 펴고 좀 신나게 해봅시다. 신나게.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송씨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 쌤이 조직으로도 더 열심히 해볼게. 그래요. 제가 아직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그거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잘 한번 해서 꼭 올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프라임에 다니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프라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노무사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기존의 다른 강사님들이랑 강의하는 방식, 좀 전개 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확보,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방식대로 안 가르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방식을 가르치는 전개 방식이요. 그 안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확보, 개발, 뭐 보상,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 이런 거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어차피 들어갈 부분은요, 여기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 인사 노무관리론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조직론에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관리 쪽에서는 이게 사실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한 2회 정도 기출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기할 때인가요? 그때쯤에 따로 프린트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프린트물이 없죠? 거기 없어요. 제가 추가로 더 했던 거라서. 없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프린트만 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인사노무관리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개 과정인데요. 19세기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세기 말에 비효율적 경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19세기 말까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저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것들 거쳤냐면요. 거의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간의 수공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쵸? 사실 19세기 말에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말쯤 됐을 때는요,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커지긴 했으나 여지껏 그렇죠. 전문화된 어떤 경영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채용하고 생산을 했냐? 그냥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야, 거기 뭐 우리 사촌 동생 거기 놀고 있다며 우리 회사 와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근처에 있는 이런 친척들 위주로 그런 새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부모님 식당에서 혹시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닌데 제 친구가 이제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개판이에요. 어떤 겁니까? 사장님이 부모님이니까 그냥 부모님이, 야, 저희 가서 저 좀 씻어라. 그러면, 엄마, 나 허리 아파서 못하겠어. 이런 거죠. 혹은 아버지가, 야, 이거 좀 옮겨라. 아빠, 나 지금 오늘 힘들어.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가족끼리 하면 뭐다? 그렇죠. 이게 객관적으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말 그대로 생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영 자체가 비효율적이었으니까. 그쵸? 우리가 이러한 경영을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 배회 경영 혹은
표류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회 이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뭐라 그래요? 배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가 그냥 목적지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게 뭐예요? 예, 표류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뭔가 정확한 목적 없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게 19세기 말이었어요.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에서 있던 목적이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진 것도 크고요. 또 어떤 게 있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사촌 형이고 오촌 누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그냥 야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충 하게 된 거죠. 뭔가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래서 생산성이 어떻게 됐다? 이 당시에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산성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어떤 경영 활동을 한다면요. 어떤 투입 대비 뭐입니까? 산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 말을 하는 거겠죠. 뭐냐? 굉장히 투입되는 어떤 비용 측면은 높은데 그에 따른 아웃풋, 산출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19세기 말 비효율적 경영이 발생했던 겁니다.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사실 거의 동시대 인물들인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독일에서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경영 조직론에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포드예요. 포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걸 같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굉장한 대량 생산 체제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 그게 오늘날의 사실 포드 자동차죠. 그게 사실 그때가 시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시발점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게 다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요. 이래요. 혹시, 저 뭐 되게 잘못한 건 아니죠? 우리 어차피 하는 거 좀 재밌게, 그렇게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테일러는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사람이죠. 상대적으로 페율은요, 굉장히 부자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사실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봤던 초점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있죠. 여기는 좀 못 살던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공장의 밑바닥부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렇죠. 노동 근로자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요걸 가장 좋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뒀다면 페율은요. 이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삼성에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왕자로 올라오신 분이 있잖아요. 왜? 원래 예전에는 황태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왕자죠. 그 사람이 사실 주인이죠. 누구예요? 누구죠? 혹시 여러분 북한에서 오셨나요? 삼성 아시죠? 삼성이란 기업 아시죠? 여러분 삼성의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 거의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이 가장 높다면 그 밑에 원래 황태자가 누구냐? 아들. 그렇죠. 우리 JY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상 거의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분들 양력을 딱 보면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 다닐 때 저 밑에, 그렇죠. 거의 바닥. 여기에 사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 딱 들어온 첫 직급이 뭐냐? 상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상무부터. 예.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직원의
진급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사원부터 쭉 올라온 게 아니라 바로 상무부터.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집안 자식들은요, 어떻게 하냐?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죠. 왜? 경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자꾸 눈을 보기 위해서 그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밑바닥부터 일했던 테일러와 다르게 아주 위쪽에서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이라는 전반적인 거에 포커스를 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 테일러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그 조직 안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어떤 위주의 관리론이냐?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미시적 관리론. 우리가 미시가 뭡니까? 굉장히 작은 거. 그쵸. 개별 하나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노동자 중심으로 봤던 걸 우리는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했고요. 페이월은 뭐다? 위쪽에서 크게 보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런다? 거시적 관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요렇게. 됐습니까? 요 두 가지가 그 당시에 같이 많이 발전하고 있었죠. 자, 그 중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쓰실 때 반드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지. 동작 연구랑 시간 연구.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뭘 반드시 거기 적어야 되냐? 그렇죠. 표준 과업량이라는 게 거기 나와줘야 됩니다. 예. 이게 테일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대충대충 하던 경영을요, 이렇게 좀 노동자 입장에서 찬찬히 뜯어봤더니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저마다 완전 뭡니까? 제각각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하면 제각각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 테일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노동자들의 태업도 심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이 과정도 너무나 비효율적인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 표준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망치질을 하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각각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리 하는 친구는 이 공정을 워낙 빨리 하니까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는데 그 다음 공정을 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뭐 천천히 이루고 있으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병목 현상 같은 게 생겨요. 네. 그 과정에서 공정이 일률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량품도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테일러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뭔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뭐냐? 표준 동작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 일률적으로 착착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일러는 첫 번째 동작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동작 연구를 통해서 해서 봤더니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45도로 팔을 들어서 45도로 다시 망치를 한번 치는 이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격이 좀 느릿느릿한 사람은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 동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간도 함께 표준화시켜야겠다 해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표준 과업량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여러분들 오늘 쓰실 때는요. 아까 쓰신 거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동작 연구와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네, 시간 연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뭐를 도출해내냐? 표준 과업량을 결정하게 돼요. 표준 과업량.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 과업량이라는 걸 딱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결국 테일러에게 있어서는요. 이 표준 과업량이 뭐냐? 그렇죠.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반드시 달성시켜야 되는 양이라고 봤던 겁니다. 됐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뭐가 되냐?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자, 여기에서 테일러는 이런 것들을 하나 더 합니다. 뭐냐? 표준 과업량, 소위 말해서 기준을 딱 제시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태업이었어요. 태업. 굉장히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칠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표준 과업량, 요걸 기준으로 요것보다 많이 생산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고임금에 고임료를 주게 되고 그 다음 표준 과업량보다 이것보다 더
적게 생산한 사람은 어떻게? 저임료를 주게 됩니다. 즉 임금을 적게 매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또 인사노무관리의 임금관리. 거기 가면 테일러식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여기 이거죠. 차별성과급. 표준 과업량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많이 달성한 사람한테는 고임률, 이것보다 적게 달성한 사람한테는 저임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에서 표준 과업량을 기준으로 많이 한 사람은 고임률, 적게 한 사람은 저임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차별성과급제라고 하죠. 이게 그 당시에 테일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이러한 차별성과급제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직원들이 전보다 저 표준과업량보다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임금을 더 많이 주니까 직원들은 고임금 달성이 가능했고, 그리고 전보다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저노무비가 가능했다는 거죠. 사실 테일러의 이러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한 표준과업량으로 차별성과급제를 통한 이 바로 관리는요, 그렇죠,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에 저렇게 배회 경영, 표류 경영을 했던 시대에서는 사실 저거는 그렇죠, 거의 약간 기적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테일러를 정말 경영학에서 참 중요한 사람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테일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어떻게 하냐?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렇게 하려면요, 한 사람이 최대한 일을 짧게 쪼개서 그 중에 하나만 집중하게 만들고 최대한 일을 분업화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럼 극대화된 상황에서 표준 과업량보다 더 많이 하면 임금도 많이 주고 이것보다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야, 이것보다 적게 하면 나 임금 전보다 적게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 테일러의 그 당시에 과학적 관리론을 받아들였던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생산량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됐죠. 됐습니까? 그 당시에 테일러는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또 그 자료물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이를 통해서 표준 과업량이라는 말도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저노무비와 고임금이 그렇죠, 이게 달성 가능했었다. 요거 좀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최대한 과업을 잘게 쪼개니까, 그러니까 그 과업에 딱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 적혀있냐? 조직 구성원을 선발할 때 직무별로 신중히 선발 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설계된 과업에 딱 맞는 사람을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그래야 효율적으로 자꾸 생산이 이루어지니까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동시대에 프랑스에서는요, 페요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렇죠, 밑바닥부터 한 게 아니라 위에 경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페요리라는 사람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과정이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가만히 자기가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봤더니 경영이라는 활동은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자료집 보면요, 페요는 경영 관리자가 필수로 수행해야 될 6가지 활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술활동, 상업활동, 회계활동, 재무활동, 보전활동, 마지막 경영활동. 특히 그 마지막에 있는 경영활동은요, 오늘날 경영학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사실상 초석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래요. 페요는 일반 관리론, 말 그대로 경영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바로 페요였습니다. 그래서 페요는 경영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관리 활동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어디 관점입니까? 노동자 관점이 아니라 경영자 관점이에요. 확실히 위쪽 사람에 그렇죠,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요는 조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수가 늘어나고 실무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영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지침을 총 14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페요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일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미시적인 관리론, 페요는 뭐다? 거시적인 관리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때
그렇죠. 미국에서는 테일러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페어리, 그 다음 프랑스 옆에 독일, 거기에서는 누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렇죠, 관료제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료제론. 당시에 막스 베버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생산활동에 가장 바람직한 조직제도는 뭐다? 그건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료제. 그래서 생산활동에서 가장 좋은 건 뭐다? 관료제 조직, 합법적 조직인 관료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버는요, 관료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건 여기 없죠?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적어볼게요. 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시했던 건 뭐냐? 이렇게 적어볼게요. 막스 베버는 합법적 권한을 중요시했습니다. 합법적 권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법적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막스 베버는요, 다음과 같은 권한의 순서대로 권한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한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1번 카리스마적 권한, 두 번째가 전통적 권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그렇죠, 합법적 권한입니다. 오케이. 요 순서대로 권한이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순서대로 각각의 권한이 발전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뭐다? 바로 이 합법적 권한이라고 막스 베버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뭐라 그랬냐? 바로 저 합법적 권한을 기초로 한 조직제도가 뭐다? 그게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생산성에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관료제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 그거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현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로는요, 이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이야기이긴 했어요. 뭔가 군대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이 체계가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왜 이 말이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냐? 이때는 아예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체계화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저런 관료제를 이미 경험을 했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을 때면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관료제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분명히 이 당시에는 괜찮고 좋은 제도였으나 이게 지금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당연히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문제에 그게 나왔던 거예요. 현대에서는 왜 그런 이 부분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기쯤 오셨으면 앞쪽에 공부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실 때 거기에 있는 장점 있죠. 각각의 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현대 지금 시대에서는 단점으로 바뀔 수 있는 거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만약 현대 시점 혹은 현대 기업에서는 이걸 비판을 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지금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환경이 어때요? 급변하잖아요. 그쵸? 사실 막스 베버의 관료제로는요, 대전제가 뭐냐?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 이론을 펼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관료제는요, 엄청난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제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창의성 같은 거 저해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이 유연해야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해서 적응해 갈 텐데 조직에 적응해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굉장히 변화가 느리고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였으나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게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통적 관리론에서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보면 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 어쨌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 좀 가끔씩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사노무관리론은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냐?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 요 이야기 하나 하면요. 요걸 여러분들 좀 잊지 말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경제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먼저 공부하라고 하냐면 대학생들 중에 상경계열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거기 이제 강의 갈 때 뭐라고 하냐. 일단 첫 번째 경제학을 먼저 공부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경영학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 순서가 그렇게 되냐면 우리 경제라는 건요. 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있잖아요. 사실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경제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좀 어려운 말이죠. 경제 주체. 그렇죠. 경제 주체가 뭐냐? 쉬워요. 뭐냐? 우리 집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가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 주체의 또 다른 종류가 뭐가 있냐? 우리 흔히 말하는 회사. 그거 뭐예요? 기업. 그 다음에 가게와 기업 말고 또 다른 경제 주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정부예요. 정부도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말고 또 누가 있냐? 가계, 기업, 정부는요. 요건 어디냐? 국내예요. 근데 국내를 벗어난 또 다른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외국이라고 하죠. 예, 그걸 우리가 합쳐서 그냥 해외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경제 주체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경제 객체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경제라는 건 결국 뭘 배우는 거냐? 바로 이 테두리 배우는 거. 이게 경제예요. 이게 경제학이라면 결국 경제학은 이 전체를 배우는 거라면 경영학은 뭐냐? 그렇죠. 이 경제 주체 중에 요것만 따로 떼서 배우는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경영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영학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뭐냐? 경제학은 이 전체를 공부하는 건데 경영학은 요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학은 가게랑 기업과 정부나 해외가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데 경영학은 기업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업은 왜 존재합니까? 딱 하나예요.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윤 때문에 존재합니다. 기업은 돈이 안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기업이 돈이 안 되는데 기업을 운영한다? 그런 기업 없어요. 네. 기업은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벌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우리가 관리론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여기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다 깔려있냐.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에요. 전부 다. 네, 이걸 은근히 많이 까먹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19세기 말에 배회경영, 표류경영으로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서 기업 이윤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와서 생산성을 높은 방향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뭡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다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배회 경영 때 최대한 직업을 잘게 쪼개고 그 다음 경영을 조직적으로 6가지 활동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 뭡니까? 산재되어 있는 사람을 관료제라는 조직으로 딱 틀을 짜서 그렇게 해서 기업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생산성이 쫙 상승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모든 교수들이 모든 그 학자들이 뭐든 조직적이고 잘게 쪼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만 연구를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날 때 계속 잘게 쪼개니까 일단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 잘게 쪼개는데 어떻게 되냐? 분명히 더 잘게 쪼개고 세분화시키면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생산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 잘게 쪼개고 더 세분화시키고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도 생산성이 어떻게 되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기업이 이윤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존재하는 목적은 이윤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이윤이 떨어지니까 왜 그런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입니다. 그쵸? 사실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은 왜 발생했냐? 이건 처음부터 인간관계로 인간을 중시하기 위해서 나온 실험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어떻게 좀 더 잘게 쪼개고 어떻게 좀 더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럼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생산성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그거에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총 몇 단계에 걸쳐서 실험을 합니까? 메이어 교수님이? 그치, 4단계.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조직론에는 기출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여러분 조직론이나 인사관리에서 함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론. 그래서 메이어의 호송공장 실험에서 총 4단계 실험을 합니다. 그쵸? 첫 번째. 자, 호송공장 실험에서 1단계, 좀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 일단 해볼까요? 자, 1단계가, 자, 여러분 뭡니까? 그때 이야기했죠? 뭡니까? 그렇지, 공부 많이 했네. 그래, 조명 실험. 첫 번째 조명 실험이죠. 자, 메이어 교수님의 조명 실험 처음에 왜 한 겁니까? 딱 하나예요. 최대한 일을 잘게 쪼개고 분업화시키고 조직적으로 만드는데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야, 그러면 일을 잘게 쪼개는 거 말고 좀 외부적인 환경적인 조건을 좀 변화시키면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작업 조건에 여기 뭡니까? 조명을 어디든 좀 밝게 하고 어디는 좀 어둡게 하며 그러면 왠지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항상 학자들은 어떤 실험을 할 때는요. 뭡니까? 일단 실험을 할 때 얼추 대충은 결과치를 예상하고 실험을 해요. 당연히 조명 실험에서 그룹을 2개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굉장히 밝은 곳에서 일을 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 2개 그룹이 서로 그렇죠. 비교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뭡니까? 그렇죠. 둘 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로는요. 굉장한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사실 발전 이론이었어요. 네. 우리가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뭐죠? 무슨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그 병원균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못 만들어서 막 그러다가 그 실험자가 콧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그 백신 만들려고 하는 거기 물에 들어가서 우연히 탄생한 게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 페니실린 맞는 것 같아. 예, 그거. 그런 거. 다 사실 여러분 발명이란 건 되게 우연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분명히 처음에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한 우연한 기회에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 2단계 실험에 들어가죠. 원래는 사실 여기 원전을 한번 찾아보면 원래 호송공장 실험은요. 여기 1단계에서 사실상 거의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서 굉장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이게 투자가 됩니다. 2단계 무슨 실험입니까? 뭐라고? 그렇지. 계전기 실험. 그렇죠. 계전기 실험. 계전기 실험. 자, 계전기 실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난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출퇴근 시간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룹, 또 혹은 뭐 있습니까? 간식을 중간에 제공해주는 거, 혹은 휴식 시간을 제공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역시 2그룹으로 나눠요. 2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한참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2그룹을 원래 조건으로 돌려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렇죠. 작업 조건이 개선됐던 걸 다시 원래로 돌려도 생산성이 여전히 향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 말고도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3단계 실험이 뭡니까? 그렇지. 3단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 실험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 실험에 들어가죠. 이제 왜 그런지를 말 그대로 심층 면접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뭘 알게 되냐? 2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일단 인간의 동기부여, 생산성 향상에는
인간의 개인적 감정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은요,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동기부여에 있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소위 말하는 비공식 집단이라고 할 때 그 비공식 집단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2단계 계정기 실험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룹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원래 다른 쪽에서 일하던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뭐가 되냐? 그들만의 비공식 조직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면접 실험에서 뭘 알게 되냐?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큰 모티베이션이 유발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뭡니까? 비공식 집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실험 뭡니까? 4단계.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하는 거죠. 4단계. 이게 뭡니까? 그치, 배정기 실험. 배정기 실험을 마지막 4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호성공장 실험은 바로 이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 4단계에서 메이어 교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뭡니까? 그렇죠.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죠. 그러면서 인간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뭐냐? 분명히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시간. 그 다음 여기에 생산성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생산성. 그러면 자, 19세기 말에 표류 경영 때는요, 생산성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겠죠. 이게 언제냐? 19세기 말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그러다가 뭐냐? 전통적 관리론이 등장하고 난 뒤부터 이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전통적 관리론을 더욱더 세분화, 발전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생산성이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들이 말한 대로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조직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메이오의 호송공장 실험이 여기서 들어간 거죠. 호송공장 실험을 계기로 인간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부터 학자들이 인간성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다시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메이어의 호송공장 실험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전통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통적 관리론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여기는 조직 내에서 인간을 뭐로 봅니까? 그냥 기계 부속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관리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요. 근데 반면에 인간관계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메이오의 호송공장 실험부터 뭡니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중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뭡니까? 끝으로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샤워하는 그거에 뭐라 그러더라? 바본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샤워기를 확 돌렸는데 찬물이 확 나와요. 그럼 원래 이거를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는 서서히 이를 돌려야 되는데 찬물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뜨거운 물을 확 돌립니다. 그럼 또 너무 뜨거운 물이 나니까 또다시 찬물 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전통적 관리론도 엄청난 그렇죠. 이게 영향을 줬던 건데 이걸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둬요. 더 이상 세분화시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람의 비공식 집단을 적극적으로 강조시켜주고 인간의 감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이에요. 조직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인간관계론으로 저렇게 이제 뭡니까? 인간에만 너무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론 이후부터 생산성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원래 사실 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조직론에는 여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근대적 조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대적 관계론. 그거는 뭐냐? 인간과
조직을 함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게 근대적 조직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별 필요 없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현대적 관리론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전통적 관리론에서는 조직만 강조했고요.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만 강조했다면 그럼 근대적 관리론은 뭐냐? 요 두 개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게 근대적 관리론이에요. 근데 근대적 관리론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합니다. 다시 상승하는데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근대적 관리론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회 변화 속도가 어땠냐? 굉장히 느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하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엘빈 토플러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 뭐 굉장한 오랜 시간을 거쳤다면 2차 산업혁명 그것보다 훨씬 짧았고 3차 산업혁명 그것보다 훨씬 더 짧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개방화되고 굉장히 뭡니까? 세계화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IT 정보나 이런 기기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때요 지금? 오늘 내일이 달라요. 그쵸?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조직과 인간을 조화롭게 했을 때 굉장히 다시 생산성이 향상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였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환경은 그냥 안정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기업을 그냥 폐쇄적 경제 시스템으로 봤다면 이제는 뭐다? 도저히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 계기는 현대적 관리론에서는 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는 인간과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뭐? 환경까지 그렇죠.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관계론까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요. 자 여러분 자 인간관계론까지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Only one solution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기업이 무슨 기업이든 상관없어요. 뭐냐? 딱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맞는 키예요.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산업에 있든 어떠한 형태의 있고 뭐 사장이 있든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냐? 테일러는 어떤 기업이라도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통해서 표준과업을 만들고 그리고 차별 성과급을 주면 무조건 생산성 향상된다. 페어는 뭡니까?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산업이 어떤 산업이든 간에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6가지의 경영 활동을 경영자가 잘하면 충분히 생산성 향상될 수 있다. 그 다음 배번은요. 뭡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관료제를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관계로는 뭡니까? 기업 필요 없어요. 기업의 종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했다면 뭐? 생산성 향상된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현대적 관리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여기는 뭐냐? 현대적 관리론은 many solution이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솔루션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는 해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한테 맞는 솔루션이 B 기업한테 맞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삼성이라는 조직과 현대라는 조직을 가만히 보면요. 현대에서의 솔루션이 삼성에서는 안 맞아요. 그리고 삼성에서 솔루션은 현대에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고 좀 뭔가 좀 보수적이에요. 반면에 현대는 굉장히 그 정주영 회장님처럼 좀 저돌적이고 도전하고 진취적인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솔루션이 삼성에 갖다 놓으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한 수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에서의 좋은 솔루션이 현대에 갖다 놓으면 그건 완전 악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지금 현대 기업은 어떻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론들은 뭐냐? 이제 인간과 조직과 뭐까지 생각한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론이 시스템 이론과 뭐 있다? 상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이론은 간단해요. 이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랑 똑같아요. 뭐?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금 나눠드린 그 뭐죠? 그 유인물 거기 보면 상황 이론 적혀 있죠. 상황 이론 뭡니까? 오늘날 조직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조직을 관리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네. Only one solution은 없다라는 거예요. Many solution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게 상황 이론이고요. 그 다음 시스템 이론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시스템 이론은요. 기업은 기존에 자 현대적 관리론 이전까지는요. 기업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봤어요. 뭐? 기업을 폐쇄적 시스템으로 봤어요. 폐쇄적 시스템. 기업을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뭐냐? 환경은 관심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 내에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기업 내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기업 내부만 잘 단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렇죠. 환경과 적응하는 개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개방적 시스템. 그래서 예전에 폐쇄적 시스템에서는요. 기업은 어떻냐? 인풋이 있고 자, 투입물 있고 살짝만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인풋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아웃풋이 있다면 그러면 기업은 이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드는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 제품들을 씁니다. 그걸 가지고 기업은 변환시켜서 스마트폰이라는 최종 제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 폐쇄적 시스템은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다? 개방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업은 어떻다? 개방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개방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자, 시스템 내부적으로 인간과 조직을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까지 변수가 들어오냐? 환경의 변수까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nly one solution은 없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경영조직론의 발전 과정은 쫙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 우리 그러면 잠깐 한 10분 쉬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